우리는 한국에 진 빚을 갚겠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계약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미국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미제를 따라한 한국에 그 가격을 주냐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부다비 국제방산 박람회 개막식 무대는 밝았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빛이 회의장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수천 명의 국방장관과 기자들의 얼굴을 하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연설문을 펼쳤다가 손끝에서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단상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나갔는데 그 작은 음향이 회의장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가 일제히 나를 향했고 기자들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나는 단상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계단의 각단을 밟을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누군가가 뭔가를 외치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섞여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단상 아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양쪽을 보면서 내려갔고 대통령 앞에 섰어요. 미국 국방장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뭔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챈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각도가 외교적 프로토콜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더 깊이 숙였고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카펫의 감촉이 통통했는데 그 물리적인 느낌이 내 결정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옷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 동안 이어졌는데 나는 그 시간 속에서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막의 새벽, 경보음이 울렸던 지하 통제실의 장면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었고 나가갔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대한민국의 진 빚을 이제야 갚으려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는 아직 회의장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들었고 빛이 그것을 비추면서 카메라의 렌즈가 모두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KF-21 전투기 전략 협정서였어요. 120대 구매와 공동 생산이 포함된 초대형 계약이었는데 그 서류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그 판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요. 수십조 원의 계약, 경제적 지원, 정치적 보장.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소란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는데 옆에 유럽 대표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장을 나가고 있었어요. 빠르고 결정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지만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고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냉방이 과하게 가동되고 있었는데 목덜미에 맺힌 땀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산기업 로비스트가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장의 소음 속에서 그는 내 귓가에 기대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것이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계약에 서명하면 동맹은 끝난다고 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나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동맹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어요. 마이크들이 나를 향해 들려졌고 카메라가 더 가까워졌으며 보안 요원들이 질서를 잡으려 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냐는 질문이 섞여 들어왔어요. 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국 기자는 뭔가 다른 것을 외치고 있었는데 언어가 섞이면서 의미를 읽기 어렵게 됐어요. 나는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천천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침묵했어요. 마이크 앞에서 침묵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었습니다. 회의장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기자들의 눈이 내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통령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제 손녀가 죽을 뻔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뒤집는 진술이었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사막의 새벽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왜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위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그것들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과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나를 압박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이 무대 위에서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은 내 몸은 그 기억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기억이 얼마나 나를 압박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이 무대 위에서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은 내 몸은 그 기억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1년 전 사막의 새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쟁은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나는 국방부 지하통합지휘소에서 야간훈련 보고를 받던 중이었는데 참모가 내 옆으로 다가왔고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면을 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는데 레이더 화면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동시에 포착되고 있었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반적인 드론의 속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참모를 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드론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석유시설과 공항, 왕궁, 발전소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뒤따랐어요. 내 손이 데스크 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았고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낮다가 점점 높아지는 음향이었는데 그것이 지휘소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어요. 천장이 울리는 것 같았고 바닥도 떨렸습니다. 장교들이 뛰어다녔고 무전 소리가 겹쳐졌으며 컴퓨터 화면들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비상 상황을 선포했고 그 말이 무전을 통해 전역에 나가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방공망 가동 상태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우리의 방공 시스템이 이 규모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요격 미사일을 아껴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지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내 판단의 근거였어요. 참모가 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안감이 보였는데 나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판단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붉은 십자가가 생겼고 그것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였다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서 내 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수도 외곽의 발전소가 폭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동시에 통신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고 몇 초 동안 암흑이 찾아왔어요. 나는 그 암흑 속에서 호흡을 참았고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화면이 다시 밝혀졌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손상된 구간이 표시되었고 복구 예상 시간이 떴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정보장교가 내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문서가 들려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나를 봤고 나도 그를 봤습니다. 적이 우리의 방공 배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격 지점과 시간이 우리 배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조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전력을 수도 방어에 집중시키기로 결단했어요. 석유 시설은 포기했습니다. 경제보다 수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참모들이 나를 봤는데
그들의 눈빛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화면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궁까지 공격 목표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호흡이 멎는 걸 느꼈습니다. 왕궁에는 내 손녀가 있었거든요. 지하 대피소에 있다고 했지만 대피소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생각이 모든 다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그것을 주먹으로 감싸 감췄어요. 나는 다음 결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석유시설 방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왕궁 방어에 모든 전력을 집중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를 지키면서 왕궁은 부분 방어로 남겨둘 것인가 하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과 내 손녀의 생명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어요. 전쟁 첫날 오후 나는 지휘소의 한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화면에 미국, 프랑스, 영국의 국방장관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나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마이크를 켰습니다. 요격 미사일과 정비 부품, 조기경보 지원을 긴급으로 요청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는데 그것이 협박처럼 들릴까봐 걱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공 체계가 포화 상태에 접근하고 있으니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먼저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보였는데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각국은 자국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즉각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는데 그것이 외교적 표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정중했는데 거부는 확실했어요. 일부는 며칠 뒤 회의를 열어 검토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며칠 뒤라는 말이 내 귀에서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며칠을 버틸 수 없었거든요.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해하고도 응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계산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를 말이에요. 화상회의가 끝났을 때 내 손에 쥔 것은 약속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나는 한동안 화면을 봤습니다. 그것이 켜질 것을 기다렸는데 켜지지 않았어요. 지휘소로 돌아가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사일 재고는 바닥나고 있었어요. 화면 위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걸 내가 직접 봤습니다. 100에서 80으로, 80에서 60으로. 참모가 내게 보고했는데 목소리가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절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전력 공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전소가 폭발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 요청을 받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락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지역의 전력을 병원으로 돌리면 다른 곳이 정전에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병원과 발전소는 연쇄 정전에 빠졌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뒤따랐어요.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내 손녀가 대피소에 있다는 생각도 뒤로 밀려났어요. 그 순간 해외 방산 로비스트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국산 무기 긴급 공급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기 독점 계약을 요구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약탈자의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당신은 아직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거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현실에 흔들렸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봤는데 그 인쇄된 글자들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거든요. 로비스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그것이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밀 외교 채널에서의 연락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로비스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명령이었어요. 그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남기고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예상 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였어요. 그들이 군 수송기를 출발시켰다고 했습니다. 요격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 기술자들을 싣고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우리를 돕는가라는 내 질문에 상대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람부터 살립시다라고 했는데 그 짧은 문장이 계약서 위에 모든 글자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부터 살립시다라고 했는데 그 짧은 문장이 계약서 위에 모든 글자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가 새벽 공항에 착륙한 것은 그 전화를 받은 지 12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나는 공항 활주로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송기가 착륙할 때의 소리가 사막 전체를 울렸고 그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엔진음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 소리가 도움이 온다는 신호라는 걸 알았어요. 수송기가 천천히 정지했고 내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송기의 문이 열렸고 램프가 내려왔어요.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엇이 먼저 나올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무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미사일이나 요격탄이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방공 운용팀이 나왔어요.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는데 군복 주머니에 정리된 장비들이 흔들렸습니다. 발전 설비 기술자들이 따라왔어요. 군의관이 있었고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통신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나를 봤어요. 그들의 눈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눈이었거든요. 한국 지원단장이 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50대로 보였고 계급이 상위 장교였어요. 군복에는 여러 장 훈장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 앞에서 경례를 했고 나도 받았어요. 당신이 왕세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궁 운용 인력과 대드론 장비를 직접 전개하겠다고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장병들과 즉시 혼성 방공지휘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계약 조건을 물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원하는가라고 했거든요. 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길어질까봐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부터 살립시다라고 했는데 그 말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이 모든 협상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수송기에서 계속 물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천궁 운용 장비가 나왔어요. 조기경보 레이더도 있었습니다. 의료 물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들이 트럭에 실려 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한국 지원단장을 따라 혼성 방공지휘소로 들어갔어요. 지하 벙커였는데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장병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한국 장교들이 그들 옆에 앉았어요.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화면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화면들이 켜졌고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작전 준비 단계였거든요. 나는 그 옆에서 모니터를 봤어요. 조기경보 레이더의 화면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것과는 다른 정확도였어요. 더 선명했고 더 빨랐습니다. 그러다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드론과 미사일이 다시 뜬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휘소 안이 긴장으로 변했어요. 나는 한국 지원단장을 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방공망이 반응했습니다. 요격탄이 올라갔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면 위에서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가 방공망의 빈틈을 뚫고 들어왔거든요.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빈틈이 이상하게 정확했어요. 마치 미사일들이 그 빈틈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장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새고 있다고 했어요. 공격 지점, 시간, 경로가 모두 우리 배치도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공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안에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작전 자체가 위험에 빠졌어요. 지원작전 자체가 위험에 빠졌어요. 작전 사흘째 아침. 나는 지휘소에서 야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쌓여 있었고 눈이 무거웠는데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적이 움직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 위에서 미사일들이 모여드는 지점이 있었어요. 왕궁입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왕궁에는 내 손녀가 있었어요. 어린 왕족들이 대피한 지하시설에 말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드론 공격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했어요. 화면 위에 미사일 수가 엄청났습니다. 수십 개, 아니 100개를 넘는 미사일이 왕궁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나는 참모를 봤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 있었습니다. 즉시 회의를 소집하라고 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간 건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참모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이 회의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모든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석유시설 담당 장군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방공 전력 배치도가 보였어요. 경제를 잃으면 국가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논리적이었는데 그것이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석유 수출이 끊기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했어요. 국민들이 살아갈 기반이 흔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 신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미래 세대가 빚을 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다른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방위력을 유지하려면 경제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석유시설 방어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모두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꼈어요. 의사결정권이 나에게 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나를 봤는데 그의 눈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세자로서의 판단이었어요. 아버지로서의 판단이 아니라요. 나는 그 구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손녀가 왕궁의 지하 대피소에 있다는 생각을 억누르려 했어요. 깊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화된 벙커라고 들었습니다. 손상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나는 그 말들을 되뇌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석유시설을 우선 방어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어요. 경제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내 귀에 들어왔지만 뭔가가 틀렸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휘소로 돌아가니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왕궁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방공망이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미사일들이 왕궁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 궤적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한 결정이 맞았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미사일들의 움직임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마치 왕궁을 조준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정확했어요. 나는 화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예상과 달리 적의 주공은 왕궁이었습니다. 석유시설은 공격받지 않았어요. 미사일들은 모두 왕궁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왕궁에 배치된 방공 전력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동시킨 미사일들이 석유시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왕궁은 부분 방어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호흡할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 중 일부가 왕궁의 외벽을 맞췄어요. 폭발이 일어났고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폭발이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손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지하 대피소는 깊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계속 떨어졌어요. 왕궁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화면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참모들이 나를 봤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결정이 틀렸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통신이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왕궁 지하시설과의 통신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왕궁 지하시설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참모가 대답했어요.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연락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내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자신들이 맡은 방공부대를 왕궁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요. 나는 글을 봤습니다. 당신의 지역 방공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지역의 시민들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 결정이 옳은가라고 물었어요. 한국 지휘관이 나를 봤는데 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는 바로 차량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는 바로 차량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지휘소의 모니터에는 여전히 왕궁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왕궁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연쇄 폭발과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백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고 화염이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내 손녀가 그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구조대가 접근하려고 했지만 화염이 너무 심했습니다. 화염이 접근을 막았어요.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왕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구조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했어요. 접근하려는 인원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 대피소에 있는 손녀를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지휘관과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봤는데 한국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무너진 왕궁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내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이 화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참모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철수를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휘관은 계속 진입했어요. 무너진 통로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어요. 그들의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여러 번 한 일 같은 움직임이었거든요. 다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통로를 뚫고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지하 대피소로 가는 길을 찾았다고 했어요. 통로가 막혀 있지만 우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었어요. 천군과 추가 공격을 막아낸다는 보고도 뒤따랐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격탄으로 계속 방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휘소 전체가 그 보고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구조팀이 안전한가? 손녀는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었어요. 호흡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숨을 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니터 위에서 구조팀이 계속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깊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 대피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피난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손녀를 찾았다는 보고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탈출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장교가 아이를 안고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화면에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연기 속에서 한국 장교가 아이를 안고 뛰고 있었어요. 뒤에서 화염이 따라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한 것 같았어요. 한국 장교의 얼굴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고 눈이 앞을 향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녀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시설의 한쪽이 붕괴되었어요. 화면이 흔들렸고 잠깐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한국 장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녀는 다른 구조대원에게 옮겨졌지만 장교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장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옷에서,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를 도왔어요. 함께 출구로 향했습니다. 나는 즉시 병원으로 연락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어요.
한국 장교가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응급수술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의료팀이 준비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직접 병원으로 갔어요. 손녀를 먼저 보았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쳤지만 살아 있었어요. 팔에 화상이 있었고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한국 장교가 있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군의관들이 밤새 응급수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수술대 위에 한국 장교는 피투성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내부 출혈이 있었습니다. 의료팀이 혈액을 수혈했고 계속 수술했어요. 수술은 몇 시간을 이어졌습니다. 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녀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요. 회복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장교는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리 골절, 흉부 외상, 내부 출혈 등이 있었거든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교를 만났어요. 그는 의식을 갓 회복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약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나는 양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깐 침묵했어요. 숨을 쉬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국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의식을 잃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황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적의 대규모 공격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방공망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한국 지원단의 활약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기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자기 희생이 우리를 살렸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원단은 조용히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내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왔고 그 역할을 다했어요. 한국 지휘관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복 중이었어요. 나는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손녀도 함께 갔어요. 아이는 이제 의식을 회복했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휠체어에서 서서히 걸을 수 있게 되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거든요. 아이는 매일 한국 장교의 병실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장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 아이가 어딘가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색연필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태극기와 아랍에미레이트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두 나라의 국기가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림이 조금 비뚤었지만 그것이 더 소중해 보였어요. 한 아이가 밤새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Korea라는 글씨였어요. 글씨가 크기도 들쭉날쭉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가 한국 장교를 꼭 안았어요. 말없는 포옹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병실의 카메라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그때마다 뭔가가 확실해졌어요. 같은 시각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지원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최신 무기 시스템, 기술 지원,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미국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방위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어요. 신뢰와 안보는 시간으로 쌓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이상 함께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럽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연락이 들어왔고 영국도 연락했어요.
독일도 말을 걸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충돌한다고 했어요. 중국과 가까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장기적 신뢰가 없다고 했어요. 일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미국도 유럽도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는요.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는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는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와서 엄청난 조건을 들고 왔어요. 이제 와서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려 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손녀는 학교에 있었고 참모들도 남겨두었습니다. 한국 장교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더 분명해졌어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가치가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다고 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모두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엄청나다고 했어요. 수십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장교는 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거절하세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약했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왜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한국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나는 혼자 남겨진 지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CCTV 영상을 다시 봤어요. 한국 장교가 폭발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어요. 한국 장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뒤에서 화염이 따라왔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이나 금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계약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뭔가가 더 명확해졌어요.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어떤 외교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과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요. 유럽과의 관계가 흔들리더라도요.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더라도요.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정은 곧 전 세계 방산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선택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어요. 어떤 외교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과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곧 전 세계 방산 질서를 뒤흔들 거대한 선택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어요. 왕궁 공격이 끝난 다음 날 나는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한국 지원단과 함께 모든 작전 기록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나흘간의 모든 공격, 모든 미사일, 모든 보고가 화면에 재생되었어요.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한국 정보장교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였고 특정 시간들을 표시했어요. 미사일이 방공망의 빈틈만 정확히 노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표시한 시간들이 정확했어요. 빈틈이 나타나고 정확히 그 순간 미사일이 들어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한국 정보장교가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좌표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방공 배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차가운 손이 내 등을 스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참모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가 반발했어요. 전쟁 중 아군을 의심하면 조직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지금은 조사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라고 했어요. 한국 정보장교가 그들을 봤는데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조사를 미루면 더 많은 병사들이 죽을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두 의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조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분적인 조사만 하겠다고 했어요. 비밀리에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보장교가 나를 봤는데 그의 눈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군 공항이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군 공항이 공격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송기 여러 대가 불탔다고 했어요. 수백 명의 장병이 고립되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그 장면이 나타났어요. 활주로가 불타고 있었고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내가 조사를 미룬 결과였어요.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보장교가 말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전체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보팀이 움직였어요. 그들은 국방부 전체의 통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컴퓨터 로그를 추적했어요. 네트워크를 분석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니터를 봤어요.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코드가 나타났고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 정보장교가 뭔가를 찾았습니다. 모니터를 크게 확대했어요. 해외 방산 로비 회사의 위성통신 장비가 국방부 내부 서버와 연결되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연결 기록이 명확했어요. 데이터가 나가가는 경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특정 사무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장교가 그 사무실의 위치를 지목했어요. 그곳은 국방부 고위 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정보 유출의 배후가 적국이 아니라 미국계 방산 카르텔과 결탁한 우리 군 고위 인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나는 더 이상 전쟁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방위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뭔가를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즉시 전시 계엄 권한을 이용해 체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특수부대가 동원되었어요. 국방부 청사로 돌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작전실에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사무실로 진입했고 배신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창문으로 달아나려 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배신자가 창문을 열었고 밧줄을 이용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총격이 울렸어요. 특수부대가 발포했습니다. 배신자가 맞았는데도 계속 내려갔어요. 그는 도망쳤습니다. 자료 일부는 확보되었지만 배신자는 해외 대사관으로 도주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주먹을 쥐었어요. 국제 외교 문제라는 더 큰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해외 대사관으로 도주했습니다. 국제 외교 문제라는 더 큰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황이 안정되자마자 미국과 유럽의 고위 특사들이 아부다비 대통령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예고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나는 뉴스로 그들의 도착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 국무부 차관보,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 프랑스 외교부 차관, 영국 국방부 정책국장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나는 즉시 왕세자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국 차관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지원단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동맹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가깝고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기존 전투기 계약을 미국 기종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책임질 수 없는 리스크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어요. 프랑스와 영국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차갑고 일관성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일부 장관들이 바로 반응했어요. 원유 수출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금융 제재의 위협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어요. 국제 신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논리가 합리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틀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왕세자가 나를 봤는데 그의 눈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지원단장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왕궁 인근의 숙소에 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지원단장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외교 문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조용히 철수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언가 내 가슴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들어왔어요. 왕궁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장교가 아이를 안고 폭발 속에서 뛰어나오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보 유출 증거도 공개되었습니다. 배신자와 방산 로비 회사의 연결고리가 보도되었어요. 미국계 방산 카르텔이
우리 국방부 고위 인사와 결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중들이 반응했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무너진 왕궁 앞에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한 사람을 내쫓으려 하느냐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 장면을 중계했어요. 화면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국민 여론이 정부를 압박했어요. 회의실이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장관들이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른 장관들은 경제적 압박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지키려면 한국을 포기해야 했어요. 국가의 명예를 지키려면 모든 압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왕세자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로 했어요. 미국 특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기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고 조명이 밝혀졌어요.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침묵했어요. 기자들이 기다렸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살린 사람을 버리는 국가는 미래도 버린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의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냈던 나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찍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의장 뒤에서 미국 특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어요. 다른 특사들도 따라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들은 경고했어요. 경제 보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 신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우리 경제가 흔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경제 보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 사흘째 되는 날 밤 미국계 방산기업 대표가 나를 호텔로 불러냈습니다. 비밀리에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경호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고급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을 때 방산기업 대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법률 고문들이 서너 명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첫 장부터 끝까지 인쇄되어 있었고 서명할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방산기업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계약을 제안한다고 했어요. 수십조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최신형 기술,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조종사 교육까지 포함된다고 했어요. 정치적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뒤에서 지원할 거라고 했어요. 당신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 제재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너무나 큰 제안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눈이었어요. 방산기업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한국 지원단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개입이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진정한 동맹이라고 천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국제 언론에 그렇게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는 없다고 했어요. 나는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넘겨받았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계약 조항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전투기의 상세 사양이 나열되어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지원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지원, 부품 공급, 인력 교육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조 원이라는 숫자가 검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페이지들이 더 중요했어요. 비밀 자금 내역이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정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 계좌 정보가 상세하게 있었어요. 얼마씩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디로 송금되었는지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내 동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정보국장 등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뇌물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금액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원대였어요. 그들이 기업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산기업 대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보험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 언론에 흘릴 거라고 했어요. AFP, 로이터, BBC, 뉴욕타임스 모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정계 인사들이 부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했어요. 당신도 포함해서요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친절했는데 그것이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국가 경제를 위해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수십조 원이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었어요.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으면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내 동료들의 비리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보장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렸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연락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장교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어요. 회복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세자의 손녀가 매일 병실 앞에 온다고 했어요. 그림을 남기고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다고 했어요. 병원 의료진이 그 메모를 내게 읽어주었습니다. 어른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빨리 좋아지길 원합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다시 뵙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명확해졌어요. 펜이 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방산기업 대표를 봤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 거래를 거절합니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방산기업 대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신은 미쳤습니까? 라고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당신의 동료들이 모두 부패한 것으로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국제 스캔들이 될 거라고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결정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으로요. 나는 움직임 없이 테이블 아래의 물건을 만졌습니다. 작은 녹음 장치였어요. 나는 몰래 그것을 켜두었습니다. 미리 켜둔 것이었어요. 방산기업 대표의 다음 말부터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협박했습니다. 나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의 말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어요. 개인 계좌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뇌물을 직접 제시했어요. 정치적 암살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신이 이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는 끝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전에 신호를 짜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호텔 방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방산기업 대표와 그의 법률 고문들이 놀랐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했어요. 협박과 뇌물 제시의 혐의로요. 방산기업 대표가 저항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쳤어요. 이것은 국제사건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내 손에 있었어요. 나는 즉시 국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AFP에 보냈어요. 로이터에 보냈습니다. BBC에도 보냈어요.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에도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전체 거래 내역을 공개했어요. 그 사건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방산기업 대표의 목소리, 협박과 뇌물 제시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국제방산 로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국제방산 로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은 세계를 흔들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방산기업 대표는 체포되었고 국제수사가 진행되었어요. 미국 정부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캔들이 미국 내부로 확산되었어요. 국제 언론은 계속 보도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지원단은 임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조용히 귀국을 준비했어요. 나는 그들을 공항으로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활주로로 나갔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아랍에미레이트 시민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국기도 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각각 하나씩 들고 서 있었어요. 그들이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태극기를 펼쳤고 아랍에미레이트 국기도 펄럭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어요. 한국 지원단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거부했거든요. 목발을 짚고 걸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돕고 싶어 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민들이 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거든요. 한국 지원단이 하나씩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인사했어요. 손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세자의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아직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의료진은 아이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걸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거절했어요. 직접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통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을 찡그렸거든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휘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모두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기록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지휘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액자였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건넸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받았어요. 액자를 받습니다. 그림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이전의 그림과 달랐습니다. 무너진 왕궁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한국 지휘관과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태양 아래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태극기와 아랍에미레이트 국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툰 글씨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없습니다라는 글이었어요. 한국 지휘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한국 지휘관을 꼭 안았어요. 그 포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어요. 카메라만 계속 기록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아이를 놓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것도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국 지휘관은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도왔어요.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봤어요. 아이와 나를 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도 봤어요. 아이가 손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 계약보다 사람의 신뢰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무기의 성능이나 기술의 우수성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남긴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이의 그림이었고 기억이었으며 신뢰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은혜를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갚겠다고 결심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나는 국방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최종 심의를 위해서였어요. 회의장 안에는 국방위원들,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 군 지도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결정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대부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동맹과 경제를 모두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보호자라고 했어요. 유럽은 우리의 기술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정치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국방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경제적 이득을 강조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기술 지원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고 했어요. 야당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강하게 반대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국가 안보를 도박에 맡기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어요. 국방위원장도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위험에 처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모두 논리적인 말들이었어요.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부족했어요. 마음이 없었거든요. 나는 마지막까지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둘 다 틀린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결정했습니다. 비디오를 보겠다고 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의아해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비디오라고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을 켜라고 했어요. 회의장 벽에 큰 화면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왕궁 CCTV 영상이었어요. 1년 전에 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폭발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어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화면에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화염이 따라왔어요. 연기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한국 지휘관의 얼굴이 보였어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재생했어요. 같은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 지원단의 활동 기록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병사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함께 방공망을 설치하는 장면이었어요.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을 돌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정적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의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내준 나라를 받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맹의 본질은 신뢰라고 했어요. 그 신뢰를 우리는 한 가지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KF-21 공동 도입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회의장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통과될 수 없다고 했어요. 반대표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들도 반발했어요. 표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투표에서 반대표가 우세했습니다.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더 많았어요.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내 결정이 지지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한 명의 장성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라고 했어요. 한국 지휘관이 왕궁으로 달려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내 부하 병사들이 죽지 않은 것은 한국 덕분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 결정을 지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른 장성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더 일어났어요. 전쟁을 직접 겪은 장성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공개 지지를 선언했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기술을 신뢰합니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장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둘 그들이 증언했어요.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을 말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당황했어요. 국방부 장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표가 압도적이었어요. 반대표도 있었지만 훨씬 적었습니다. 최종 승인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울렸어요. 누군가 환호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과의 동맹이 공식화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도입이 확정되었어요.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과의 동맹이 공식화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도입이 확정되었어요. 나는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하늘 위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이에요. 단순한 국방 협상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의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나를 맞이했어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 바쁜 거리,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을 때도 이렇게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정상회담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의 정상과 측근들이 모였어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긴장은 아니었어요. 기대의 긴장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말했습니다. KF-21 전투기 120대 구매를 제안했어요. 공동 생산, 조종사 교육,
미래 전투체계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초대형 전략 협정이었습니다. 금액도 제시했어요. 수십조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한 것의 답장입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들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조건 없이 제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나를 봤어요. 그의 눈이 뭔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 당시 지원을 이유로 어떤 특혜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존 절차대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의료 지원에 참여했던 장교들의 안부는 어떠신가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중요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묻는 그 질문이 말이에요. 회담은 몇 시간을 진행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었어요. 기술 이전, 생산체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모두가 합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양국의 정상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나의 펜이 종이를 스쳤을 때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담장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고 마이크가 들려졌어요.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는가라고 했어요. 이 결정이 국제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신뢰하는가라고 물었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기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무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신뢰가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 없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 언론은 예상과 다른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언론은 의아해했어요. 미국 언론은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의 언론은 우리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일부는 존경의 목소리를 냈어요. 작은 나라가 동맹을 다시 정의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한국 장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있었어요.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맑았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나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알렸습니다. KF-21 120대 구매가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덕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국 장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짧은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그 순간 왕세자의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한국 장교는 아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회복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없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장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회복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이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통해 이어진 동맹이었습니다.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연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통해 이어진 동맥이었습니다.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어요. 무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연결이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 국제방산 박람회 개막식입니다. 나는 다시 이 무대에 있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무대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불안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세계 생중계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직접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KF-21 120대 도입과 전략적 동맹을 공식 발표했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미국 기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유럽 기자들도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녀가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그림이었어요. 1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었거든요.
그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것을 포착했고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에는 피투성이 군복을 입은 한국 장교가 어린아이를 안고 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뒤에서 화염이 따라왔고 주변은 무너진 건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앙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 장교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앞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어요. 기자들도 멈췄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갔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국가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강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왕실의 아이를 살린 나라, 우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무기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한국 대통령도 서명했습니다. 그의 펜이 종이를 스쳤을 때 역사가 기록되었어요. 회의장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환호했어요. 그것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기자들과 유럽 기자들도 박수를 쳤어요. 그들도 그 순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나는 대통령궁의 별도 공간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화상통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와의 통화였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는 아직도 병원에 있었지만 회복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서명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와의 동맹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왕세자의 손녀였어요. 아이는 이제 크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이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한국 장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도 웃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는 순간이 흘렀어요. 그것이 필요한 모든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자랐네요 라고 했습니다. 한국 장교가 대답했어요. 너도 많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한국 장교를 봤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한국 장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도 잘 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했어요. 화상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회의장의 창밖을 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도시가 보였어요. 저녁빛이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계약이 방산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든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맺어진 약속이었어요.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몇 주 뒤의 일이었어요. 한국 장교가 마침내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외출이 가능해졌거든요. 공항에서 그는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온 우리 왕세자의 손녀였어요. 아이가 공항의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한국 장교는 그녀를 봤습니다. 둘 다 웃었어요.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물론 천천히였어요. 하지만 자신감 있게 말이에요. 그들이 만났을 때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수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을 때 뭔가가 전해졌습니다. 신뢰,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이었어요. 카메라가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 계약이 방산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든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음을 남기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